팟캐스트 여기듣보는 광고를 환영합니다. 광고 문의는 영어로 팟캐스트 ygdb@g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듣보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들을 수 있고 여기듣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책 이갈리아의 딸들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 전에 책을 읽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얘기만 듣고 보고 싶어 여기듣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MC 오지은이고요. 회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입체 설치 영상미술을 하는 최희정입니다. 사진 작업을 하는 황연진입니다. 일러스트와 만화를 독립 출판하는 박혜솔 그리고 파라나입니다. 판화 작업을 하는 정원입니다. 자,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시즌2를 맞이해서 새로운 팀원을 맞이하게 됐어요. 앞으로 여기듣보 채널의 영상 편집을 맡아주실 정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듣보 시즌2에 새로 참여하게 된 판화 작가 정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섬과 섬의 부산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2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해요. 목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목소리 맞아요.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원님 저 전시 봤었어요. 마지막 날 가서 봤어요. 아, 진짜요? 감동한 표정. 후기를 써야지 하고선 까먹었어. 아, 진짜요? 아, 너무 감동입니다. 지친다. 이런. 되게 그거 완전- 멋있더라고요. 감사해요. 완전 구석에 있어가지고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 가는 길이 좋더라고요. 아. 한강 끼고 산책하는 느낌. 오늘도 청춘이네요. 안 간 사람 조용히 있기. 생색내야지 이럴 때. 맞아. 다들 조용히 있었잖아요. 저 몰랐어요, 저. 감사합니다. 잘 정원님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전시를 끝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회장님의 명 어필. MC. 되게 멋지다. 정리하고 싶어요. 정원님은 영상 편집 담당이지만 오늘은 직접 녹음에 참여해 주실 텐데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팀원분들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녹음을 위해 마지막으로 모인 지도 한 5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이사하고 막 정신없이 다 막 지내가지고 힘들었죠. 이거 뭐야, 연지님도 오늘 집 계약하셨잖아요. 맞아요. 집을 계약했어요. 이제 홍대 인근으로 와가지고 출퇴근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원래는 일산 살면은 서울로 출퇴근할 때 2시간 전에 나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새로 이사하신 곳은 괜찮아요? 광주로 갔는데 이제 저는 조그만 원룸에 살다가 광주에서 이제 집값이 집세가 많이 낮으니까 이제 아파트형 원룸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좋죠. 집이 넓고 방음도 잘 되고 하니까 내가 살던 곳은 그냥 케이지 같은 거였구나. 닭장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걸 케이지? 네, 그걸 깨달아가지고 역시 사람은 넓은 공간에 살아야 된다. 같은 원룸인데 평수가 더 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곳은 아파트 건물이에요. 네. 아파트 건물이니까 평수도 넓고. 근데 가족분이랑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혼자 광주 가서. 살아요. 아, 놀러 와요. 네. 너무 멀어요. 놀러 와요. 가자. 광주 모노레일도 가자. 타고 무등산 수박 아시아 문화의 전당도 가고. 맞아요. 저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부산의 젊은 2030 세대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득권이나 아니면은 매체에서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냥 고향에 남아있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온다라는 그런 설문 기사를 보고 다들 이제 뭐 부산시도 그렇고 뭐 그거를 조사한 매체도 그렇고 다 뭐 뜨악했다라는 걸 보고 엄청 공감했거든요. 좀 더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방에 일자리가 없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서울에 바닥바닥 모여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완전 꾸역꾸역 모여들잖아요. 네. 어딘가에서 말했는데 서울을 안 좋은 심장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모이기만 하고 이렇게 빠지진 않아서. 그러니까. 예.
인프라가 다 서울에 몰려 있어요. 그니까. 맞아요. 회사들도 다. 비건 식당도 다 서울에 있고. 아, 광주에는 비건 식당 별로 없어요? 없어요. 무등산에 가서 사찰 음식 먹어야 돼. 무등산 좋지 않아요? 무등산 예전에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 멀어요. 그거 놀러 갈 때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치. 사는 살아봐. 입장에서는. 아 근데 반전은 저는 고향은 서울이에요. 뭐야 이거? 아, 어. 좋네요. 응. 예. 예. 근데 뭐 부산에서 조사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그럴 수 있어. 맞아. 그 생각도 했어요. 어. 맞아요. 정읍 이런 데서 다시 조사해봐야 돼. 아, 그럼 완전 다를 것 같아. 너무 나가고 싶다 이러고.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 어. 아니에요. 그쪽도 고즈넉하니 좋겠죠.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이갈리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어쨌든 뭐 예. 다들 잘 지내신 것 같고 다행이에요. 못 지는다고. 잘못 찍었는데 아 진짜 포장하고. 가만 못 쓰는데? 지낸다고. 그래요. 예. 그럼 오늘 컨텐츠인 이갈리아의 딸들은 어떤 소설인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떠러롱. 이갈리아의 딸들은 여성 운동을 펼치고 있는 노르웨이 출신 작가 게르드 브란트 베르그의 책으로 1977년 출간되었어요. 소설에는 가상의 나라 이갈리아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성별이 뒤바뀐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곧 16살이 되는 주인공 페트로니오스는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차별과 억압에 불만을 느끼고 있어요. 대범하기도 한 페트로니우스는 어머니 앞에서 여성들의 일인 잠수부가 되겠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을 정열적인 사랑과 새로운 가정으로 이끌어줄 멋진 여성을 기다리는 평범한 남자아이예요. 그런 페트로니우스와 그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어떻게 변화할지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 일단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 체계가 성별 체계와 같이 뒤바뀌어 있다는 점 같아요. 책의 처음에 용어 설명부터 나오거든요. 여성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um이 되고 남성은 맨um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신을 말할 때 하느님 어머니, 창조주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BCAD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도나 제시카라는 여성 성인으로 대치되어서 나오는 부분도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저 이거 되게 좋았어요. 도나 제시카라는 이름도 엄청 간지나고 미러링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단어 말고도 모든 문장과 상황, 대사가 미러링의 교과서인 느낌이 들었어요. 촘촘하게 잘 돼 있는 느낌. 맞아요. 근데 예전에 처음 읽었을 때는 읽으면서 계속 헷갈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여성 중심 사회인 이갈리아의 세계관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더 신선하고 즐겁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그녀하고 그 호칭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저도요. 저는 평소 글을 쓸 때도 성별 관계없이 그냥 그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애초에 그녀는 번역체라고 알고 있기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성별이 완전히 뒤집힌 세계관에서 그녀랑 그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읽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기본형을 옴으로 잡고 휴옴 그리고 맨움이라고 파생어가 발생을 하고 로디스 앤 젠틀윰이라고 언어 체계를 바꿔가지고 묘사를 하면서 그와 그녀는 그대로라니 조금 아쉬운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와 그남으로 차라리 옮겼어야 되지 않나 싶고 히와 시를 씨와 휘 이렇게 바꾼다든지 어떻게 발음해? 근데 그 남은 진짜 공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신호등에서 신호가 빨간 옴에서 움직이는 초록색 옴으로 바뀐다고 묘사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픽토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모양이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옴이 기본형인 인간이라면 지금 사회에서 보이는 신호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고 뭐 남성을 표현할 때 성적 특징을 부여해서 시각화했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픽토그램이 우리 거를 그대로 쓰고 성별 부여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것도 그냥 기본형인 사람이 있고 치마 입은 사람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갈리아의 딸들 세계관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보다 저는 소설에서 사람들을 계속 um과 맨um으로 지칭을 하잖아요. 그냥 분명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 장면인데 거기서까지 um이 뭐 어쩌고 했다, 맨um이 저쩌고 했다 이러니까 성별이 중요한 소설이기는 한데 이게 좀 몰입을 방해한다고 할까요?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니라 미러링 소설이야. 이렇게 끝없이 되뇌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해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몰입을 방해하면서까지 음이라고 맨음이라고 말했던 작가가 그와 그녀에서는 바꾸지 못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작가의 또 하나의 한계지 않았을까 2022년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갈리아는 가모장제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언어에 드러나 있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게 여자가 머리를 막 짧게 치고 양복 바지든 상탈의 반바지든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를 설레게 했는데 하지만 이 가모장제 사회도 엄청난 차별 사회잖아요. 거기서 이 가모장제 사회는 자연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결과다. 이런 말도 같이 하잖아요. 이게 맨음을 억압하는 게 맞는 균형이라는 게 좀 우스웠어요. 좀 중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물론 미러린 소설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요. 근데 방금 중도 좀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 너무 이게 안 좋은 상황인 걸 알면서 좋은 거 아세요 혹시? 대리만족 같은. 왜냐면 여기서 권력자인 입장이 여성이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안 되는 걸 알아서 약간 제 안에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게 있어요. 이 책에서는 맨움의 키가 작고 통통하고 성기는 작아야 매력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키 크고 근육 탄탄하고 성기가 크면 인기가 없어요. 매우 반대네요. 확실히 지금이랑. 그쵸. 이 남성의 체형과 여성의 체형을 묘사하는 방식이 우리가 가진 미의 기준이랑 되게 달라가지고 재미있었어요. 현재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 권력 위치를 바꾸면서 그에 따라오는 모범 신체가 바뀐 거잖아요. 이게 여성의 체격이 남성보다 작은 게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헤테로 커플의 모습인데 이 말은 곧 남성에게 여성이 위협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근육 없이 동글동글 통통한 남성이 여성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체형이라는 설정이 좀 신기하기는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가부장에 절여져서 그런가 무근육이어도 통통한 남자는 힘이 세지 않나 싶은 거죠. 몸의 중량에 나갈수록 중력 때문에 힘이 붙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그리고 얼굴에 나는 수염은 공들여서 치장해야 되고 그렇다고 몸에 있는 털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제모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갈리아의 맨움은 자신의 심체를 되게 촘촘하게 재단하고 평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게 현실의 여성이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나노 단위로 여기 이 부분은 어때야 되고 저 부분은 어때야 되고 정말 촘촘하게 몸의 대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통통한 남자가 과연 힘이 약할까 하는 의구심과 작은 성기라니 뭐 약간 음에 대한 이해 기준은 그렇게 뭐 엄격하지 않았어요. 음은 뭐 김서영이나 케이트 블란쳇 같은 미인이 필요가 없잖아요. 막 턱이 2개가 되도록 과체중이어도 매력있고 멋진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묘사가 계속 등장을 하고요. 주인공의 마른 체형을 엄마가 지적을 하니까 아빠가 애 좀 내버려 두면서 그러잖아요. 동생은 오히려 너무 과체중인데 왜 뭐라고 하지 않냐고. 근데 그걸 듣고 엄마가 또 얘기를 해요. 옴에게 이상적인 체형이라는 없어. 옴은 임신과 출산을 하기에 뚱뚱해지기도 하고 날씬해지기도 하는 거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근데 확실히 여기서 움은 어떤 체형으로 존재하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장점과 매력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맨음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든 단점을 찾거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현실 사회랑도 엄청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세계관 설정이 이렇다 보니까 주인공이 자신의 몸을 대하는 시선이 기능이 아닌 미적 외관이라 보는 내내 되게 씁쓸했어요. 분명히 신체는 기능이 있고 용도가 있는 건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통통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만 치중을 하니까. 연지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남자애들한테 자기 눈 묘사해봐 이렇게 말하면은 맞아요. 자기 시력이 몇이라고 막 말한다고. 네, 근데 여자애들은 자기 눈에 대해서 말하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생겼고요. 속눈썹이 길고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고 이렇게 미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자기 몸을 대하는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음에게 이상적인 체형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되게 통쾌했어요. 그리고 책을 대표하면서 또 상징적인 물건으로는 페호가 있어요. 이 페호는 남성의 성기를 가리기 위한 건데 이제 덧대는 천으로 속에 입는 게 아니라 옷 겉에 드러나게 입는 게 특징이에요.
네, 초반에 페트로니우스가 페어를 맞추러 가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5 사이즈 B튜브, 6 사이즈 A튜브 이런 식으로 치수를 재는 모습도 나오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2차 성징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게 약간 좀 끔찍했었거든요. 가슴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는데 아프기까지 해서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슴을 또 가리기 위해서 속옷을 사러 가는 일이 수치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수치스러웠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달라지는 제 신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해요. 저도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이 달라지는 신체라는 게 내가 성적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브래지어 입었을 때 마냥 좋지가 않았어요. 내가 아직 입을 게 아닌 것 같은데 가슴이 있다는 이유로 뭔가 감싸는 게 너무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야해 보였어요. 제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나는 애라고 느끼는데 이런 성인의 물건을 하니까 약간 부조화가 느껴졌다. 맞아요. 저는 첫 브래지어 했을 때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네. 바깥에서 엄마랑 처음 이제 속옷 가게에서 맞추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생전 난데없이 뭔가가 이제 나를 압박해 오니까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막 버스에서 내리고 했던 기억이 아직 나요. 그게 첫 브래지어에 대한 기억이에요. 좋지 않는 기억이네요. 전화 지혜님이나.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속옷이 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처럼 좀 답답했고 속옷 모양도 제가 보기엔 좀 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엄청 큰 옷이랑 헐렁한 옷들을 많이 입었었어요. 지금은 가슴이라는 제 신체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지만 브라에 대한 거부감은 아직 있고 브라 없이 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브라 상태로 몇 년째 지내고 있는데 반대로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저는 브래지어 처음 맞출 때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빨리 가슴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몰래 엄마 브라를 입고 막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티셔츠 입으면 안 돼. 원피스 입어야 돼, 그 위에. 그러면은 이제 가슴팍이 좀 뽕 나온 것처럼 볼륨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가슴을 동경했어서 브래지어 처음 살 때도 되게 기분이 좋았었고 저만의 가슴, 저만의 브래지어가 생기는 게 저겐 정말 달가운 일이었죠. 아무래도 큐티 섹시라. 잊지 말자. 해설은 큐티 섹시다. 어이없어. 아까 방금 정원님이 속옷 되게 답답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얘긴데 이제 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제가 원래는 브라를 안 해요. 패드만 하는데 그날은 조금 붙는 옷을 입어서 브라를 해야겠다 해서 하고 업무를 보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브라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 버스였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너무 미치겠다 토할 것 같다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벗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브라라는 거 진짜 답답한데 어떤 여자들은 이걸 어떻게 참고 많이 하고 다니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게 브라를 안 하면은 가슴이 처지니까 브라를 해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 실은 브라를 안 해야 가슴에 근육이 생겨서 처지지 않는데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사실 가슴이 처지든 말든 맞아.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그것도 결국 미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체를. 맞아. 갑자기 생각나는 게 막 정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인 가슴 기준 막 그림 뭐 이런 거 보고 그게 있었잖아. 1년 맞아, 전이었나 맞아. 2년 그걸 전이었나 어디서 봐요? 얼마 안 됐어. 정부에서요? 네, 정부에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해가지고 어디서 내렸어. 정부에서 그걸 했다고? 소름 돋았어. 돋았어. 좀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그랬나? 전이야. 아무튼 말도 제 안 기억에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니까 진짜 한 2년? 뭐 3년? 비교적 최근이었던 거 같아요. 아무튼 최근인. 뭔가 되게 후퇴되네요. 많이요. 진짜 충격이다. 그걸 왜 만드는 걸까? 그니까. 그래서 욕 엄청 먹었잖아요. 네, 그걸 욕을. 브라가 답답하긴 한데 이제 가슴이 너무 큰 사람들은 또 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불편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본인이 안 차도 되면은 안 차도 되고 차야 되는 사람은 뭐 편하게 차고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강요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해야 될 것 같은 남성분들도 좀 에이, 있으니까. 제발. 하지. 제발. 눈 마주치도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왕 할 거면 가운데 큐빅이나 리본 달린 걸로 아, 그 쓸데없는 부상 장식물이 달린 걸로 좀. 그래. 거스럭거리는 거. 네, 레이스 달린 건 좀 해주세요. 아무튼. 아무튼요. 아무튼. 아무튼 페어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제 입장에서 이 페어가 납득이 안 가는 이복인 거예요. 이게 브래지어랑 달리 옷 위에다가 입잖아요. 치마에 깨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또 성기를 감싸는 용도인 거고.
이게 드러나게 만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이 세계관 내에서 모멸적이고 수치스러운 복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비스티에 같은 느낌도 좀 들지 않나요? 보는 이들 대부분이 여성의 브래지와 연관시켰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좀 TMI이긴 한데 유명 브랜드 중에서 페호를 연상시키는 옷을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바지 겉에 페호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천을 덧댄 듯한 디자인으로. 그래서 네, 한때 좀 SNS에서 이게 공개가 됐을 때 다 댓글로 사람들 야 태그하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네 옷이다 약간 이렇게 좀 조롱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됐더라고요. 네 옷이다라는 게 네가 갖고 있는 옷이 아니라 너가 입으면 좋겠다. 예, 야, 네 이거 입어봐라. 필요하다, 필요하다. 딱 네 옷이 약간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이런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오케이. 근데 페오는 잠수복에도 막 반드시 달려야 되는 종류기도 하잖아요. 이게 막 페트로니우스가 잠수복가 되고 싶다 이 말을 하니까 엄마가 매눔용 잠수복을 막 개발을 하는데 거기 페오를 덧대려고 고군분투를 하잖아요. 절대 뚫려서는 안 되는 천으로 어떻게 막 개발을 해야 하고 고민해서 친구한테 상담을 하고 그러는 게 또 바보 같은데 아빠가 그걸 보면서 페오를 안 덧대면은 잠수복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 안 해봤냐 이러니까 엄마가 역정을 화를 막 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엄마가 페오 달린 잠수복 개발에 성공하게 되긴 하죠. 페트로니우스가 잠수복 받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갈리아 사회에서 페트로니우스가 자기 신체에 대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면 그걸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잠수복가 되고 싶은데 잠수복마저도 자기의 몸을 잊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더 보이게 하는 거라서 좀 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때 페트로니우스한테 엄청 공감 가고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페오에 핑크텍스 있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저는 웃겼거든요. 심지어 이제 페트로니우스는 페오가 비싸서 2개밖에 없었고 하나는 야시시한 거 하나라서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그래도 필수품이면서 막 싸구려 페오도 없고 집에서 만드는 수제 페오도 없고 이런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네요. 이게 시대적으로 생각해봐도 없으면 집에서 만들면 되는데 근데 옴은 맨옴과는 달리 아무렇게나 입고 맨 가슴을 드러내고 길을 다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현실이랑 정말 반대다 싶었어요. 저는 이 페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뭐 금액을 높게 측정하고 막 한 게 페오 하나를 사더라도 그 가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설정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내가 꼭 착용해야 되는 옷 하나까지도 허락을 받고 구입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거. 경제권 없음. 네네. 더 슬퍼. 하긴 그리고 그 페호뿐만이 아니라 맨움들이 계급이 되게 또 있잖아요. 이갈리아 계급 사회이기도 하고 맨움이 부성 보호를 받지 못한 맨움들은 낱낱이 고된 일을 고된 일을 하고 그 맨움들의 페호가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러네. 계급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안 하고 다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서. 그러고 보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로가 원래 뭐 페호는 상류층의 문화였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퍼진 거다. 이런 묘사도 있긴 했죠. 거기다 이 책에서는 um은 성적 욕구가 강하고 또 그걸 드러내는 게 자연스러운 걸로 나타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현실 세계에서 여성의 욕구는 쉽게 지워지고 여성은 주체성을 잃고 남성의 욕구를 맞춰주는 대상으로 기능하잖아요. 이 부분을 조명해서 묘사한 장면들이 남성과 여성의 전복이 정확히 보여지는 지점이라고 봤어요. 저는 이 여성의 욕구는 쉽게 지워지고 이 부분에서 아직 물론 많이 되게 지워지고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여성의 욕구가 한참 드러내는 게 자유로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프랑스 문화에서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성이 자기가 욕구를 쉽게 드러냈을 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남성들이 그러면은 저 애는 나랑도 잘 수 있고 너랑도 잘 수 있고 얘랑도 잘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뭔가 쉽게 판단하는 뉘앙스가 좀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욕구가 있는 여성이야 라고 뭔가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곧 나는 너와 잘 생각이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욕구가 있음을 표출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느끼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넌 나랑 잘 수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음. 다시 어떤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지는 게 더 막 싫었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뭔가 프랑스 영화권에서도 그런 문화를 좀 느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이제 뭐 일부러 형령한다던가 그 어머니 때 대학 생활들이 일부러 형령하면서 그때 뭔가 약간 반짝거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여성의 욕구를 드러내니까 더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 욕구를 제압하려고 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싫지만 그냥 여성의 욕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지워지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막 쿨걸 문화의 문제점을 짚는 다큐멘터리여가지고 이제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이든 막 16살쯤이 됐는데 첫 경험을 아직 안 했으면은 너드고 찐따고 편견이 깔려 있어서 막 애들이 빨리 섹스를 경험하려고 하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상황도 있고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는 본인이 욕망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해봤을 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의 욕망이 표출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또 성교육이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사회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런 본인의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억지로 해치우듯이 하는 건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책에서는 오매 성욕이 맨홈보다 더 강하다는 통념도 있잖아요. 맨홈의 성욕에는 육아 같은 책임이 따른다고도 하고 또 맨홈이 선호하는 섹스 방식이 야만적이라는 평판도 있어요. 질 안에 성기를 넣고 사정하는 게 성욕과 수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적 미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념이 맨홈의 성적 욕망이 표출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메이드맨의 무도회라는 설정도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15살, 16살쯤 되면 무도회에 나가는데 이 무도회의 목적은 잠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입고 나가는 페호는 성적인 걸 입고 나가고요. 이걸 위해서 주인공의 아빠인 크리스토퍼가 페트로니우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뭐 성기를 깨끗하게 씻고 자기 장미 향수를 고관에 뿌리라고 하고 그렇게 치장하고 무도회에 가면 움들이 맨움을 선택하게 되고 따로 마련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섹스를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무도회라고 멋지게 포장은 하지만 그냥 섹스를 위한 파티인 거네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싫었어요. 이게 이 어린애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무도회에. 근데 심지어 이제 어린애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성인 um도 거기 나가잖아요. 너무 아동 성착취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인공도 26살 그로랑 아직 16살 생일도 맞지 않은 페트로니우스인 주인공이 첫 잠자리를 갔는데 그 장면에서 주먹에 힘 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성관계 당시에는 나이가 안 들어왔잖아요. 그 나중에 사실 그로는 나는 너보다 10살이 많아 이런 데서 나올 때 진짜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너무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그 방에 들어갔는지 또래들은 다 알게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그게 엄청난 폭력이잖아요. 맞아. 네. 진짜. 네, 배려가 없어요. 너무 싫어. 그리고 생각나는 게 무도회에서 um들이 막 노래 부르잖아요. 막 뭐 맨움의 폐호는 찢어지고 뭐 너무 맞아. 아름답고 그들은 막 이런 너무 그 섹슈얼하고 성희롱 노래. 네, 성희롱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도 같이 기분 나빴어요. 한국 힙합 같네요. 예. 나는 여자 있고 넌 없고 이러잖아요. 맨날. 네 여자친구 나 보면은 막 두근 설레하고 그만. 죽이고 싶어서 설레겠지. 저는 그 잠깐 무도회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 그 무도회 방 안을 설정한 묘사가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젊은 맨움이 소파 위에서 벌거벗고 있고 그 앞에 탁자 위에는 과일 그릇이 있는 그림이었다. 이 문장이 있었는데 이거 보고도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되게 역사적으로도 어떤 비너스 그리고 맨날 벌거벗은 여자들을 이렇게 감상하는 미술 역사가 있었는데 미술사적으로 여성의 몸을 늘 약간 대상화하고 어떨 때는 뭐 풍만한 여성의 몸, 뭐 어떤 거는 그런 거. 이게 남성의 어떤 눈요깃거리로 미적 대상인 뭐 이렇게 그림이 우리는 보고 자랐잖아요. 그게 또 미술사라고. 근데 이게 얘 전복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그림을 상상하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회차는 두 편으로 나뉘어집니다. 1970년대의 소설을 읽는데도 자꾸 오늘의 우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 여기듣보 팀원들.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다음 편까지 쭉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기듣보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MC 오지은, 진행 총괄과 스크립트 박혜솔. 사운드 편집 황현진. 영상 편집 정원. 홍보의 최희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